다시는 이 집 문턱을 밟지 마라.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 10살 아이가 맨발로 대문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친모를 잃고 아버지마저 외면한 아이에게 계모가 씌운 누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천냥과 폐물을 훔쳤다는 거짓말이었죠. 버선도 없는 맨발로 눈 덮인 땅바닥을 밟으며 아이는 어머니 산소를 향해 울며 기어갔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계모는 여전히 떳떳하게 살았고 아버지는 술로 과거를 지웠으며 고을 사람들은 도둑 도령은 눈 속에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맨발이 아니라 관복을 입고 울음이 아니라 권력을 쥐고 복수가 아니라 심판을 들고 돌아온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눈 내리는 밤 쫓겨난 아이가 20해 만에 현감으로 돌아와 펼친 냉혹한 심판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상도 청우현 허진사 댁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집이었습니다. 사랑채 처마 끝에는 봄마다 제비가 둥지를 틀었고 안채 마루는 해가 잘 들어 겨울에도 따뜻했죠. 하지만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10살 허연묵은 어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태어나던 날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으셨어요. 산후병이 깊어 손 쓸 틈도 없었죠. 아버지 허문택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사랑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사이 연묵은 유모 춘매의 품에서 자랐어요. 춘매는 자식 없이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연묵을 친자식처럼 품에 안고 젖을 물렸고 밤새 울음을 달래주었죠.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도 처음 어머니라 불렀을 때도 곁에 있던 건 춘매였습니다. 도련님, 천천히 걸으시구려. 넘어지시면 아프답니다. 춘매는 연묵이 마당을 뛰어다닐 때마다 뒤따라다니며 옷자락을 잡았어요.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면 약을 바르고 배고프다 하면 몰래 부엌에서 떡을 가져다 주었죠. 그렇게 5해가 흘렀습니다. 연묵이 5살 되던 봄 아버지 허문택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시는 구먼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반집 주인이 홀로 지내기엔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새 안주인으로 들어온 이는 서묘하였습니다. 이웃 고을 양반가의 미망인으로 나이는 28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친정에서 지내다 중매로 허진사 댁에 시집왔죠. 서묘아는 처음엔 예의를 갖췄습니다. 연묵을 보며 어여쁜 아이로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었고 춘매에게도 잘 키워주셨습니다라며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이를 보는 시선에는 온기가 없었죠.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춘매, 이제 도련님 시중은 내가 들겠으니 물러나거라. 서묘아는 춘매를 안채에서 멀리 떼어놓았습니다. 부엌 일이나 빨래를 맡기며 연묵 곁에 오지 못하게 했죠. 춘매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마님, 도련님께서는 아직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서묘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춘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어요. 그날부터 연묵의 밥상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국 대신 식은 국이, 흰쌀밥 대신 보리밥이 올라왔죠. 아이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춘매가 몰래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떠다 주려 하면 서묘아가 막아섰습니다. 하인 주제에 분수를 넘지 마라. 춘매는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연묵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5살 아이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집안에서 환대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연묵이 8살이 되던 해봄, 서묘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성랑, 허문택의 둘째 아들이었죠.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하인들이 돌잔치 준비로 분주했고 아버지는 며칠 동안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서묘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이다. 그 말을 들은 연묵은 처마 밑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랑이 자라면서 연묵의 자리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성랑을 무릎에 앉히고 그를 가르쳤지만 연묵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밥상도 이제는 안채 구석 작은 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인들도 달라졌습니다. 하인 우두머리 만돌은 본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문택이 과거 보러 한양에 갈 때도 짐을 들고 따라갔던 충직한 하인이었죠. 하지만 서묘아가 들어온 뒤로는 달랐습니다. 주인도 안 찾는 도련님한테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나? 만돌은 다른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하인들은 연묵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물 좀 떠다 주시겠습니까? 도련님, 이 짐 좀 들어주시지요. 하인들은 연묵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양반 도련님에게 할 짓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서묘아는 보고도 못 본 척했고 아버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연묵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물을 길어다 주고 짐을 날랐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춘매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빨래를 하다 말고 몰래 연묵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도련님, 조금만 참으시구려. 언젠가는. 춘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아이의 손을 꼭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연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연묵이 10살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랑이 마당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리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묘아가 달려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누가 우리 성랑이를 다치게 했느냐? 성랑은 울면서 연묵을 가리켰습니다. 형이 밀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연묵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하지만 서묘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못된 자식? 서묘아는 연묵을 마루로 끌어냈습니다. 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동생을 다치게 하다니.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묘아는 아이를 밀쳐냈고 연묵은 마루 끝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지만 아무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허문택이 돌아왔습니다. 서묘아는 남편에게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연묵이가 성랑이를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허문택은 안채로 들어가 성랑의 무릎을 살폈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서묘아는 과장했어요. 동생을 질투해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이래서야. 허문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연묵을 불렀어요. 내가 그랬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변명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 연묵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눈빛에는 이미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거라. 저녁은 주지 않겠다. 연묵은 고개를 숙이고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춘매가 몰래 떡을 가져다 주려 했지만
만돌이 막아섰어요. 마님 분부시니 그러지 마시오. 춘매는 떡을 품에 안은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영묵은 빈 배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아이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청우연에는 첫눈이 내렸고 허진사댁 처마에도 고드름이 맺혔어요. 연묵의 방은 추웠습니다. 사랑채 구석방에는 아궁이 불이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이불도 얇았죠. 밤이면 이를 떨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반대편 안채는 달랐습니다. 서묘아와 성랑이 머무는 방에는 하루 종일 아궁이 불이 지펴졌어요. 두툼한 솜니불이 포개져 있었고 화로까지 놓여 있었죠. 성랑아, 춥지 않으냐? 서묘아는 아들을 품에 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성랑은 따뜻한 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그 시각 연묵은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침 밥상도 달랐습니다. 안채상에는 따끈한 된장찌개, 구운 생선, 나물이 올라왔어요. 흰쌀밥에 김까지 있었죠. 성랑은 밥을 흘리며 먹었지만 서묘아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랑이 많이 먹어야 한다. 연묵의 상은 달랐습니다. 사랑채 구석에 놓인 작은 상에는 식은 보리밥과 된장국만 있었어요. 김치도 시큼하게 익은 것뿐이었죠. 춘매가 부엌에서 몰래 반찬을 더 담으려 하면 서묘아가 나타났습니다. 춘매, 내 분수를 지켜라. 춘매는 반찬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연묵은 묵묵히 식은 밥을 떠먹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옷도 달랐습니다. 성랑은 계절마다 새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명주로 지은 두루마기, 비단 허리띠까지 있었어요. 겨울에는 털옷까지 입었죠. 연묵의 옷은 해진 무명 한복뿐이었습니다. 팔꿈치에는 기운자리가 겹겹이 덧대어져 있었어요. 버선도 구멍 난 것을 꿰매 신었죠. 도련님, 옷이 너무 낡았습니다. 새 옷을 춘매가 서묘아에게 말하려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어찌 함부로 옷을 지으랴. 형편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허진사 댁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어요. 하지만 서묘아는 연묵에게만큼은 인색했습니다. 하인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만돌은 다른 하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주인 어른께서도 저 아이를 찾지 않으신다. 마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 우리가 굳이 잘 보일 필요 없지 않겠나?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연묵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도련님, 이 물동이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도련님, 마당 쓸기 좀 도와주시지요. 하인들은 연묵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본래 하인이 할 일을 도련님에게 시킨 거예요. 말투도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연묵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것 봐라, 도련님이라고 건방지기만 하지. 주인도 안 찾는 주제에. 연묵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물동이를 날랐고 마당을 쓸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손등이 거칠어졌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랑이 안채 마루에서 놀다가 넘어졌습니다. 혼자 뛰어놀다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리 아프지도 않았지만 성랑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묘아가 달려왔습니다. 성랑아, 어디 다쳤느냐? 형이 밀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연묵은 그때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안채에 가지도 않았죠. 하지만 서묘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놈. 서묘아는 연묵을 안채로 끌고 왔습니다. 아이의 귀를 잡아당겼어요. 또 동생을 괴롭혔느냐? 아닙니다. 저는 사랑채에. 입 닥쳐라. 서묘아는 연묵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돌도 춘매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춘매가 한 걸음 나서려 했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는 정말 내가 감히 끼어드느냐? 서묘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춘매는 입을 다물고 물러섰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연묵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춘매가 자신을 보호하려다 벌받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나았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 서묘아는 연묵을 밀쳐냈습니다. 아이는 사랑채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춘매가 몰래 따라왔습니다.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연묵의 손을 잡았어요. 도련님. 춘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작았어요. 괜찮습니다. 어멈. 연묵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올라갔습니다. 눈가는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춘매는 품에서 떡 하나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드시구려. 몰래 가져온 것이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연묵은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목이 메어 삼키기 힘들었지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춘매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성랑은 거짓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무조건 연묵 탓을 했어요. 책을 찢어도 밥상을 엎어도 마당에서 넘어져도 형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서묘아는 매번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했어요. 연묵을 몰아낼 핑계가 필요했으니까요. 허문택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어요. 사랑채와 안채는 멀었고 그는 대부분 서재에 있었죠. 집안일은 아내가 알아서 하는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허문택이 안채에서 성랑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성랑아, 천자문을 배워보자꾸나. 예, 아버님. 성랑은 또박또박 천자문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연묵은 사랑채 처마 밑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가르쳐준 적은 없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춘매가 몰래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제가 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멈도 글을 아십니까? 조금은 압니다. 옛날에 양반댁 교수님을 모실 때 곁에서 배웠지요. 춘매는 연묵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밤마다 사랑채에 몰래 들어와 촛불을 켜고 글자를 짚어주었어요. 연묵은 빠르게 익혔습니다. 도련님은 총명하십니다. 언젠가 큰 사람이 되실 겁니다. 춘매의 말에 연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물었어요. 큰 사람이 되면 달라질까? 아버지가 나를 봐주실까?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연묵은 얇은 옷을 겹쳐 입고 마당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인들이 지나가며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성랑은 따뜻한 방에서 떡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서묘아는 아들을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연묵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그렇게 연묵은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아이, 밥을 주지 않아도 불평 없는 아이, 때려도 울지 않는 아이. 춘매만이 알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는지를요.
하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인은 하인일 뿐 주인 집 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었어요. 연묵은 마당 구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높고 차가웠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아이의 마음은 그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청우연에는 매일 눈이 내렸고 허진사댁 마당에도 눈이 쌓였어요. 그의 동짓딸 허문택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고을 수령과 함께 조정에 보고할 일이 있었어요. 며칠은 걸릴 터였죠. 다녀오겠소. 집안일은 부탁하오. 허문택은 서묘아에게 말했습니다. 서묘아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염려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기회였습니다. 서묘아는 그날 밤 사랑채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허문택이 쓰던 방이었어요. 장롱 뒤에 숨겨둔 작은 괴짝을 꺼냈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자 은자와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집안 비상금이었죠. 서묘아는 그중 1,000냥을 꺼내 치마폭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장롱에서 금반지와 옷가락지를 꺼냈어요.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자기에 싸서 숨겼죠. 다음 날 아침 서묘아는 하인들을 모았습니다. 큰일 났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마님? 만돌이 물었습니다. 사랑방 괴짝에 있던 1,000냥이 사라졌다. 내 금반지와 옷가락지도 없어졌어.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00냥은 큰 돈이었어요. 보통 집은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죠. 도둑이 들었단 말씀이십니까? 대문은 잠겨 있었다. 밖에서 들어온 도둑이 아니야. 서묘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안 사람이 훔쳐간 게다. 하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자신은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마님. 저도 아닙니다. 서묘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채 쪽을 바라봤어요. 연묵이를 불러라. 연묵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부름을 받고 안채로 갔어요. 예, 어머님. 내가 훔쳐갔지?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연묵은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1,000냥과 내 폐물을 내가 훔쳐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연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묘아는 믿지 않았어요. 성랑아, 내가 본대로 말해보거라. 성랑이 나섰습니다. 10살 아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어젯밤에 봤어요. 뭘 봤느냐? 형이 사랑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뭔가를 품에 감추고 나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연묵은 어젯밤 사랑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랑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형한테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성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형을 의심하기 싫어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짓말입니다. 연묵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묘아는 차갑게 웃었어요. 증인이 있는데 무슨 거짓말이냐? 성랑이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입 닥쳐라. 서묘아는 연묵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렸어요. 만돌, 연묵이 방을 뒤져라. 예, 마님. 만돌은 하인 둘을 데리고 사랑채로 갔습니다. 연묵의 방문을 열고 이불을 뒤졌어요. 장롱도 열고 책상 서랍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돌이 돌아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님.
서묘아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어딘가에 숨겨놨겠지. 아니면 팔아버렸거나. 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연묵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춘매가 나섰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뭔데 보증을 하느냐? 서묘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망쳤구나. 하인 주제에 도련님을 버릇없이 키워서. 그게 아닙니다, 마님. 물러서라. 다음엔 내 차례다. 춘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묘아는 연묵을 안 채 마루에 꿇어앉혔습니다.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너희가 똑똑히 보거라. 이 집에서 도둑질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서묘아는 연묵을 내려다봤습니다. 넌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어머님, 입 닥쳐. 난 내 어미가 아니다. 서묘아는 연묵의 버선을 벗겼습니다. 아이의 맨발이 드러났어요.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라. 마님, 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만돌이 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묘아는 듣지 않았어요. 도둑놈에게 신발을 신길 순 없다. 맨발로 나가라. 어머님, 제발. 연묵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서묘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끌어내라. 만돌이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0살 아이를 눈보라 속에 맨발로 내보낼 순 없었어요. 마님, 이건 내 말이 안 들리느냐? 서묘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만돌은 입을 다물었어요. 다른 하인 둘이 연묵의 팔을 잡았습니다. 춘매가 달려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을 보내선 안 됩니다. 이 계집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춘매를 붙잡았습니다. 춘매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도련님, 도련님. 춘매의 울음소리가 안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묵은 끌려나갔습니다. 대문 밖까지요. 밖은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어요. 하얀 눈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묘아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내가 이 문을 밟는 순간 관아에 고발하겠다. 어머님, 썩 꺼져라.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빗장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묵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이 눈 속에 묻혔어요.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연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눈을 감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산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뒷산에 있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춘매가 알려준 곳이었죠. 연묵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 속에 박힌 돌멩이가 살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배어나와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뒷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어요. 평소에도 오르기 힘든 곳인데 눈보라 속에서는 더 험했습니다. 연묵은 기어올랐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고 무릎으로 눈을 헤쳤어요. 손이 얼어붙고 무릎이 까졌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쯤에 작은 봉분이 보였습니다. 이끼가 낀 비석에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산소였습니다. 연묵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보라 소리만 들렸어요.
연묵은 봉분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눈물이 땅에 떨어져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잠들면 안 됩니다. 자면 얼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춥습니다. 연묵은 봉분을 껴안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품에 안겼어요.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보라는 계속 몰아쳤습니다. 작은 몸이 눈에 묻혀갔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허진사댁 안채에서는 불빛이 환했습니다. 서묘아는 성랑을 안고 따뜻한 방에 앉아 있었어요. 잘했다, 성랑아. 예, 어머니. 성랑은 떡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춘매는 부엌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만돌은 사랑채 처마 밑에 서서 눈 내리는 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무거웠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뒷산 산소 앞에서 연묵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몸을 덮었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추기 직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어요. 뒷산은 하얗게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산길을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부상 방상록이었어요. 50 중반의 사내로 등에는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청우연에서 장사를 마치고 다음 마을로 가는 길이었죠. 방상록은 이 길을 수십 년 걸어왔습니다. 어느 돌멩이가 어디 있는지, 어느 나무 밑이 쉬기 좋은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습니다. 산소 앞에 뭔가 있었어요. 눈 더미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방상록은 짐을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눈을 헤치자 작은 몸이 드러났어요. 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봉분을 껴안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이었습니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방상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나가려 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면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발이 보였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발바닥에는 피가 얼어붙어 있었고 발가락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죠. 방상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목에 손을 댔어요.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이놈아. 방상록은 중얼거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여기까지 온 거냐? 방상록은 도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었어요.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버티거라. 죽으면 내가 욕먹는다. 방상록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보부상들이 머무는 주막이 있었습니다. 방상록은 그곳으로 향했어요. 상록이 형님. 주막 주인이 반겼습니다. 방 하나 내주게. 급한 일이야. 예, 안쪽 방 쓰십시오. 방상록은 아이를 방에 눕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이불을 여러 겹 덮어주고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물 좀 데워주게. 주막 주인이 뜨거운 물을 가져왔습니다. 방상록은 천에 물을 적셔 아이의 손발을 닦았어요. 피와 흙이 묻어났습니다. 어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말 말게. 누가 이 난리를 쳤는지. 방상록은 밤새 아이를 돌봤습니다. 열이 올랐어요. 아이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안 했어요. 춥습니다. 춥습니다. 방상록은 이불을 더 덮어주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아이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형님, 그냥 관가에 넘기시지요.
이러다 형님만 고생하십니다.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상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기까지 온 놈인데 그냥 보낼 순 없어. 닷새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아이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곳이었어요. 깨어났구나. 방상록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놀라지 마라. 난 널 구한 사람이다. 저를요? 그래. 산소 앞에서 얼어 죽기 직전이었어. 아이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눈보라, 맨발, 어머니 산소. 하나씩 떠올랐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라. 살아있으면 된 거다. 방상록은 죽을 떠왔습니다. 아이에게 숟가락을 건넸어요. 먹어라. 힘을 내야 한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해. 제가 폐를 끼쳐서. 방상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는 무슨, 이름이 뭐냐? 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어요. 연묵입니다. 연묵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방상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 살아남는 법만 배워라. 예. 넌 이제 새 삶을 사는 거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 아이는 방상록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대신 일은 해야 한다. 방상록은 웃었습니다. 며칠 뒤 연묵은 몸을 추스렸습니다. 방상록을 따라 보부상 상단에 합류했어요. 상단에는 보부상 대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각자 짐을 지고 마을을 돌며 물건을 팔았죠. 이 아이가 새로 들어온 연묵이다. 잘 봐주게. 아직 어린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면 알겠지. 연묵은 처음엔 간단한 일을 맡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물건을 나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묵은 한 번 본 물건은 잊지 않았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연무가 무명 열필이 어디 있지? 왼쪽 보따리 두 번째입니다. 오, 맞네. 장부를 쓸 때도 놀라웠습니다. 연묵은 숫자 계산이 빨랐어요. 한 번 보고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범상치 않구먼. 보부상들이 혀를 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상단에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큰 상단에서 무명백필을 사겠다는 거였어요. 좋은 기회였죠. 연묵은 장부를 정리하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이 거래는 왜 그러니? 값이 너무 쌉니다. 시세보다 절반도 안 돼요. 방상록이 장부를 봤습니다. 연묵 말이 맞았어요. 누가 이 거래를 잡았지? 제가 잡았습니다. 젊은 보부상이 나섰습니다. 상대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요. 이건 함정이야. 물건 넘기고 값을 안 받을 게다. 방상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래는 취소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사기였습니다. 그 상단은 물건만 받고 도망칠 작정이었어요. 연묵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먼. 보부상들이 연묵을 칭찬했습니다. 연묵은 부끄러워했어요. 방상록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산소 앞에서 죽어가던 아이의 눈빛과는요. 이제는 살아갈 이유를 찾은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 머물 아이가 아니야. 방상록은 생각했습니다.
더 큰 곳으로 가야 해. 봄이 왔습니다. 연묵은 보부상 상단에서 1년을 보냈어요. 이제는 장부 정리뿐 아니라 물건 값을 흥정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연묵이 장날이니 준비하자. 예, 아저씨. 방상록과 연묵은 청우연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연묵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삿갓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떠들었어요. 연묵은 보부상 상단 자리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무명 20필 팔았습니다. 값은 연묵은 붓으로 또박또박 적었어요.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획이 살아있었죠. 저기 보부상님.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선비였어요. 도포를 입고 갓을 썼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방상록이 물었습니다. 붓이 필요하오. 좋은 것으로. 여기 있습니다. 연묵이 붓 몇 자루를 꺼냈습니다. 선비는 붓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걸로 하겠소. 값은 단량입니다. 연묵이 장부에 적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단정한 글씨에 눈길이 갔습니다. 이 글씨를 누가 썼소? 제가 썼습니다. 연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비와 눈이 마주쳤어요. 선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이런 글씨를 쓴다니. 나이가 어찌 되느냐? 11살입니다. 누구한테 글을 배웠느냐? 연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춘매 생각이 났어요. 집에서 조금 배웠습니다. 집이 어디냐? 연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상록이 나섰어요. 손님, 값은 받았으니 가보시지요. 선비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붓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장이 파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방상록과 연묵이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아까 그 선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실례하겠소. 또 무엇을 찾으십니까? 물건이 아니라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싶소. 방상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연묵이 물었습니다. 나는 이 고을 서당의 훈장 유경담이라고 하오. 내 글씨를 보고 재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 글씨요? 그래. 획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야. 유경담은 방상록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내게 맡겨주시오. 내가 그를 가르치겠소. 그건 방상록이 망설였습니다. 연묵을 보냈어요. 연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스승에게요. 하지만 방상록을 떠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었으니까요. 아저씨, 연묵이 방상록을 올려다봤습니다. 방상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길은 여기가 아니야. 하지만 난 장사꾼이다.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밥과 잠자리뿐이야. 하지만 저 훈장은 다르지. 방상록은 연묵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거라. 내가 갈 곳은 더 넓은 세상이다. 연묵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맺혔어요. 아저씨, 남자가 그렇게 쉽게 우나? 훈장님 댁에 가서도 울 거냐? 방상록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훈장님. 이 아이 잘 부탁하오. 염려 마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유경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연묵은 방상록과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아저씨, 저 말하지 마라. 훗날 잘 되면 찾아와라. 그걸로 충분하다.
방상록은 연묵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어요. 안에는 옷가지와 버선, 그리고 붓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쓰던 붓이다. 가져가거라. 연묵은 보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묵은 유경담을 따라갔습니다. 서당은 마을 어귀에 있었어요.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초가집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가르치는 곳이다. 유경담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들이 가득했어요. 사서삼경부터 역사책까지 빼곡했습니다. 와, 연묵은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은 처음 봤어요.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나를 돕는 것, 또 하나는 배우는 것. 예, 훈장님. 우선 방부터 정하자. 유경담은 연묵을 뒤채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거라. 감사합니다. 연묵은 짐을 풀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당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양반집 자제들이었어요. 연묵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옷차림은 화려했습니다. 애들아, 오늘부터 새로운 아이를 소개한다. 연묵이라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연묵이 절했습니다. 아이들은 연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옷차림이 초라했습니다. 보부상이 주는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훈장님, 저 아이는 어느 집 자제입니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글을 배우러 온 것만 알면 된다. 하지만 조용히 해라. 유경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연묵을 놀렸습니다. 너 진짜 양반이야? 옷 좀 봐. 보부상 옷 아니야? 출신도 모르는 애가 여기 왜 왔어? 연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유경담이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황. 아이들은 따라 읽었습니다. 연묵도 함께 읽었어요. 한 바퀴 돌고 유경담이 물었습니다. 자, 누가 외워볼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연묵아, 내가 해보겠느냐? 예. 연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술술 외웠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외우기 어려운데. 유경담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다. 앉아라. 그날부터 연묵은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투도 함께 왔어요. 훈장님이 너만 예뻐하시네. 출신도 모르는 주제에. 아이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연묵은 듣지 않는 척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연묵은 서당에 남았어요. 방에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굽고 눈이 빨개질 때까지 읽었어요. 밤이 깊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경담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공부하고 있느냐? 예, 훈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한다. 괜찮습니다. 연묵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유경담은 연묵 옆에 앉았습니다. 연묵아. 예. 미움으로는 벼슬 못한다. 예.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안다. 억울함, 분노, 슬픔. 다 보여. 연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글로 세상을 바꿔라. 글로요? 그래. 내 마음을 글로 쓰고 그 글로 사람을 움직여라. 그게 진짜 힘이다. 연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묵은 처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요. 한편 청우현 허진사 댁에서는 섬유화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소문이 돕니다. 만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문? 도련님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서미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폭설에 맨발로 나갔는데. 하지만 장터에서 누군가 봤다고. 입 닥쳐. 서미화는 손을 떨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살아있을 리 없어. 죽었을 거야.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춘매는 부엌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살아계신다고? 춘매는 몰래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11살쯤 된 사내아이 보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묵은 이미 서당으로 갔으니까요. 춘매는 허탈하게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어디 계십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서당에서 연묵은 촛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언젠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는 연묵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당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묵은 서당에서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사서삼경을 외우고 역사를 배우고 시를 지었습니다. 유경담은 아낌없이 가르쳤죠. 15이 되었을 때 연묵은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는 훈장을 도와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연묵아, 너는 과거를 봐야 한다. 유경담이 말했습니다. 과거를요? 그래. 내 재능을 이곳에만 묻어둘 순 없어. 연묵은 망설였습니다. 과거에 응시하려면 신분이 필요했어요. 자신은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염려 마라. 내가 신분 보증을 서겠다. 내 집안이 몰락 양반가였다고 하면 된다. 하지만 믿어라.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연묵은 과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첫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떨어졌어요. 26에도 27에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살이 되던 해봄 연묵은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장은 북적였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묵만 달랐습니다. 무명 도포에 낡은 갓을 썼어요. 보부상 시절부터 입던 옷이었죠. 저것 좀 봐라. 어디서 온 거지 같은 선비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묵은 듣지 않는 척했어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무엇인가? 연묵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곧 고요해졌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인입니다. 연묵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밤 맨발로 쫓겨나던 10살 때를요. 어머니 산소 앞에서 죽어가던 순간을요. 그리고 방상록의 따뜻한 손을요. 유경담의 가르침을요. 억울함을 듣는 귀가 먼저 서야 합니다. 백성의 아픔을 모르는 자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붓이 술술 움직였습니다. 글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맨발로 눈길을 걸어본 사람입니다. 굶주림이 무엇인지 압니다.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그래서 압니다. 진짜 다스림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서는 것이므려. 해가 지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연묵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발표 날이 왔습니다. 장원은 허연묵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허연묵? 누구야? 그 누더기 입은 선비 아닌가? 연묵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관리가 장원 급제 표시를 내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연묵은 웃지 않았습니다.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장원 급제를 축하하노라. 내 글을 읽었다. 백성을 아는 마음이 담겨 있더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어디 출신이냐? 경상도 청우현입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우현이라. 현감 자리가 비어 있다고 들었다. 내가 맡아보겠느냐? 연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청우현. 자신을 버린 곳이었어요. 감히 맡겠나이다. 좋다. 청우현 현감으로 제수하노라. 연묵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경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훈장님, 연묵이 다가갔습니다. 유경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일어나거라. 이건 내 힘이다. 유경담은 연묵을 일으켰습니다. 청우현으로 간다지? 예. 힘들겠구나. 유경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묵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겪었는지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묵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연묵은 홀로 걸었습니다. 방상록이 떠올랐어요. 살아남는 법을 배워라던 그 말이요. 유경담도 떠올랐습니다. 글로 세상을 바꿔라던 가르침이요. 그리고 춘매가 떠올랐습니다. 몰래 떡을 쥐어주던 따뜻한 손이요. 이제 돌아갑니다. 연묵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당하게 돌아갑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20해 만에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단죄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러 가는 길이었죠. 연묵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우현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마음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초여름이었습니다. 연묵은 청우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부임하지 않았어요.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관복을 벗고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에 흙을 묻히고 머리를 헝클었어요.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게냐? 함께 온 관아 서리가 물었습니다. 고을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부임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연묵은 혼자 청우현으로 들어갔습니다. 20해 만에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거리는 예전과 비슷했지만 사람들 얼굴은 어두웠어요.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밥 한 그릇만 주시오. 돈은 있소? 품팔이라도 하겠소. 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는 거지답게 구걸이나 하시오. 연묵은 물러났습니다. 구석에 앉아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올해도 세금이 너무 많아. 어찌 살란 말인가. 관아국가는 텅 비었다던데 쌀은 다 어디로 갔을까? 아전들이 빼돌린다더군. 채돈수 영감이랑 짜고. 쉿, 조용히 해. 들리면 큰일 나. 연묵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곡간, 세금, 아전, 채돈수. 하나씩 기억했어요. 관아로 갔습니다. 담 너머로 곡간이 보였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틈새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쌀가마니가 몇 개 없었어요. 장부에는 백가만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 연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허문택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이 문으로 쫓겨났었죠. 맨발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만돌이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늙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시주 좀 부탁드립니다.
거지는 뒷문으로 가라. 밥 한 그릇만. 귀찮게 하지 마. 만돌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연묵은 물러섰어요. 그때 안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돌아, 누구냐? 허문택이었습니다. 연묵은 숨을 멎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늙었지만 여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지입니다, 나리. 쫓아내지 말고 밥이나 주거라. 허문택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연묵과 눈이 마주쳤어요. 허문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상한 끌림을 느꼈어요. 거지의 눈빛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만돌, 부엌에서 밥 한 그릇 떠다 주거라. 예, 나리. 연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채면 안 됐으니까요. 어디서 왔느냐? 허문택이 물었습니다. 떠돌이입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허문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다. 20해 전 일이지. 연묵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찌 돌아가셨습니까? 폭설에 맨발로 나가서. 허문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 아이가 도둑질을 했다고. 도둑질이요? 천냥과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고 했지. 하지만 허문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가거라. 허문택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연묵은 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넘기기 힘들었지만 다 먹었어요. 그때 안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거지한테 왜 밥을 주십니까? 아깝게. 서미화였습니다. 연묵은 귀를 기울였어요. 그냥 불쌍해서. 불쌍하긴요. 그런 것들은 일도 안 하고 빌어먹으려고만 하잖습니까? 그만하시오. 그나저나 새 현감이 곧 부임한다지요? 젊은 사람이라던데. 그렇다던군. 우리한테는 잘해줄까요? 혹시 옛날 일을 캐묻지 않을까? 무슨 옛날 일 말이오? 그 도둑놈 아이 말입니다. 연묵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잖습니까? 도련님은 어디 갔냐고. 죽었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당신이 확실히 했다고 하지 않았소. 도망갔다고. 맞습니다. 도망갔다가 얼어 죽었을 겁니다. 20해가 지났는데 살아있을 리 없죠. 서묘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연묵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어요. 만돌이 나와 그릇을 받았습니다. 가거라. 연묵은 만돌을 바라봤습니다. 만돌은 시선을 피했어요.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연묵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연묵은 고을 전당포로 갔습니다. 주인장, 여쭤볼 게 있소. 뭔데? 20해 전쯤 옷가락지나 금반지를 판 사람이 있었소? 20해 전? 그걸 어떻게 기억하나? 장부가 있지 않소? 있긴 한데. 왜 묻는 거요? 연묵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보여줄 수 있겠소? 전당포 주인은 은자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기다리시오. 낡은 장부를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20해 전이면 여기쯤. 주인이 장부를 넘겼습니다. 있었습니다. 옷가락지 1개, 금반지 2개. 판매자 서씨 부인. 연묵은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걸 팔았던 사람이 누구요? 허진사댁 안주인이지. 당시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그럼 천냥은? 천냥? 그 무렵 큰 돈을 만진 적 없소? 주인은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있었지. 서씨 부인이 땅을 사는데 썼다더군. 친정 쪽 땅이라던가. 연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증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전 도승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갔어요. 서재에 장부가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훑어봤습니다. 세금 장부였어요. 하지만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거둔 세금 100섬, 관아에 올린 세금 50섬. 절반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뒤쪽 장부에는 채돈수와 나눈 기록도 있었어요. 채가 30섬, 도가 20섬. 연묵은 장부 몇 장을 찢어 품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묵은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관복을 입었어요. 이제 부임하겠습니다. 예, 현감님. 청우연 관아 앞에 가마가 섰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새 현감을 보려는 거였습니다. 연묵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가렸어요. 연애는 사양하겠소. 피곤하니 내일 뵙겠소. 아전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현감님, 내일 뵙겠다 했소. 연묵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연묵은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4명을 따르라. 예, 현감님. 먼저 채돈수의 집으로 간다. 조용히.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채돈수의 집을 포위했어요.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짓이오? 채돈수가 소리쳤습니다. 채돈수, 세금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뭐라고? 나를 아는 게냐? 당연히 안다. 증거도 있다. 연묵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채돈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끌고 가라. 다음은 아전 도승필이었습니다. 그도 체포되었어요. 곳간의 쌀도 회수했습니다. 밤새 청우연이 뒤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묵은 허문택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만돌이 나왔어요. 누구시오? 청우연 현감이다. 주인 어른을 뵙겠다. 만돌은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허문택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서묘아와 성랑도 함께였어요. 현감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대청으로 모이시오. 할 말이 있소. 사람들이 대청에 모였습니다. 하인들도 모였어요. 춘매도 있었습니다. 연묵은 갓을 벗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어요. 춘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련님. 허문택은 얼어붙었습니다. 서묘아는 뒷걸음질 쳤어요. 저건. 연묵은 품에서 어머니의 비녀 조각을 꺼냈습니다. 죽었다 믿으신 그 아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허문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묵아. 아버지. 연묵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관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허진사댁 안주인과 도련님이 관아에 섰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연묵은 관복을 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묘아를 앞으로 나오게 하라. 서묘아가 끌려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너는 20해 전 10살 아이를 눈보라치는 밤에 맨발로 내쫓았다. 죄를 인정하느냐? 저는 그 아이가 도둑질을 해서 거짓말이다. 연묵은 전당포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옷가락지와 금반지를 판 기록이 여기 있다. 천냥으로 친정 땅을 산 기록도 있다. 서묘아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성랑을 불러라. 성랑이 나왔습니다.
30살이 된 그는 떨고 있었어요. 너는 형이 금고를 열었다고 거짓 증언했다. 사실이냐? 성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뭐라고? 서묘아가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냐? 어머니,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성랑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렸고 어머니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연묵은 성랑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죄는 죄다. 예. 곤장 30대 그리고 1년간 관아에서 속죄 노역을 하라. 그 후에는 서당에 보내 글을 배우게 하겠다. 성랑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연묵은 다시 서묘아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주범이다.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웠다. 옥에 가둔다. 안 돼. 서묘아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집안을 지키려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내 자리는 처음부터 흔들린 적 없었다. 연묵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두려움이 너를 망쳤다. 끌어내라. 서묘아는 끌려갔습니다.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음은 허문택이었습니다. 아버지. 허문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다. 하지만 의심은 했었다. 의심하면서도 외면하셨습니까? 그렇다. 허문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비겁했다. 편한 쪽을 택했다. 그것이 칼인 줄 몰랐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연무가 용서해다오. 연묵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래. 하지만 고을의 어른으로는 세워야 합니다. 연묵은 일어났습니다. 재산 절반을 내놓으십시오. 굶주린 백성을 돕고 서당을 짓는 데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마. 허문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련님, 춘매는 연묵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연묵은 춘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멈, 제가 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춘매는 연묵을 끌어안았습니다. 20해 만의 재회였어요. 만돌도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도련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비겁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도련님,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바르게 사십시오. 만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연묵은 어머니 산소로 갔습니다. 관복 차림이었어요.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상록이었습니다. 유경담도 함께였어요. 아저씨, 훈장님, 연묵이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잘했다, 연묵아. 방상록이 연묵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자랑스럽다. 유경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가 아니라 바로잡음을 택했구나. 잘했다. 연묵은 두 사람에게 절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힘이었다. 세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묵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분이 새 현감님이시라지. 맨발로 쫓겨났던 도련님이 돌아온 거래. 정말 대단하시구먼. 연묵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로 돌아가 첫 명령을 내렸어요. 곡간의 쌀을 풀어라.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주라. 예, 현감님. 서당을 짓겠다.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예, 현감님.
그날 밤 연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울음으로 시작한 길을 사람 살리는 길로 끝내겠습니다. 연묵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청우연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눈밭에서 돌아온 현감.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그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것을요.